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이상 없이 국열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서정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산에서 활동하는 서정현 변호사입니다. 이게 아직 오랜만에 위원장 하고 계세요? 그럼요. 오랜만에 보면 네.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시청자들 아닙니다.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모든 분들 그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 두 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갑다고 인사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니 사실 서정현 위원장께서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뭐 사실 안산에서 되게 기염을 토하셨지만 그러면서 그쵸. 또 군데군데 전국 방방 곳곳에 이 밝은 에너지가 퍼질 수 있도록 네. 좀 돌아다니셨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끝나고 어찌 보면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축하? 첫 번째 우리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의 당선, 한동훈 의원 당선. 한동훈 의원의 당선에 대한 축하가 많았고 네. 안산이 우리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험지로 좀 불러지는 곳인데 네. 안산 시장 선거에서 네. 기염을 토하는 결과를 이뤄냈거든요. 아, 안산 시장님이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어쨌든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에서 미미했을 리가요. 축하도 해주시고 오늘도 아니 도대체 안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랬죠. 내가 그 음주운전 후보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아, 네, 그 천명미였나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 안 가지 돼.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우리 후보가 잘했고 네. 우리 후보가 잘했고 음. 그 상대 후보의 덕을 조금 봤다. 네. 아니, 그리고 당연하죠. 뭐 내부에 당선되는 어떤 후보가 뭐 일단 민주당 잘해야 갈등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그렇게 희한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똥 스텝을 막 밟거나 이러면 이제 또 득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적 눈높이보다는 네.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당에 기초한 생각과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맞지 않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선거 전략을 많이 썼던 거죠 이번에. 네, 그럼 그런 게- 광역 기초는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광역 기초는 어려워. 와, 근데 광역 결이 기초가 완전히 어려움이 다르죠. 있었는데 시장 선거가 잘 됐다. 이것도 사실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잘한 거고. 그러니까 후보가 그럼 진짜 정말 개인기가 출중했다라는 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근데 또 우리 위원장님의 또 역할이 또 어느 정도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미했지만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렇게 원래 선거라는 게 당연히 일단 후보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어떤 선거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덩달아서 으쌰으쌰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상대 후보가 희한한 스텝을 밟으면은 또 반사 이익도 좀 받으면서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간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이게 선거가 정말 종합 예술이니까요. 네, 그럼요. 종합 예술이고 이 정치가 좀 저는 삶의 집약체와 같은 게 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아닌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함축돼 있는 다 들어가 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기간에.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은 실질적인 13일이잖아요. 14일. 14일인가요? 14일이죠. 14일. 오케이. 한테 2주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그 하루를 3일처럼 살리기 때문에 사실은 14 곱하기 3 해야 돼요. 네. 사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부산 북구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런 그 하루를 3일이 아니라 한 4일은 쓴 것 같은 너무 그런 고생 느낌도 많으셨죠. 들었어요. 부산에서도. 정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흰 에너지가 정말 이번에 선거는 저는 사실 그래도 종합예술이라 해도 식상한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발품 팔아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떼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네. 그냥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마냥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라고도 느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응집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갈수록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굉장히 루틴해지고 네. 사실은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딱히 재미없는 일이 없을 때도 덜어 있는데 이 선거라는 것이 그 살아있음을 좀 느끼게 해주는 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걸 이번 선거 때 또 많이 느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구의 선거였죠. 북구에서 표출되는 정말 이 잠재된 에너지, 네. 그 응집된 에너지가 정말 열기가? 거의 뭐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정말 절절 없었습니다. 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보수의 재건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양껏 모든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수 재건을 꿈꾸고 그리고 이제 차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판이 깔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역시 어쨌든 선거가 만들어낸 거라 맞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구포시장 몇 번 가보셨었죠? 네, 구포시장 그렇죠. 정이 있는 구포시장. 이번에 우리 또 어제 소식 들으셨나요? 아, 그 어디 백년시장 선정 맞아, 백년시장. 전국 10개 시장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네. 제일 첫 번째로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 아니 됐어요. 그게 발표 순서 보니까 1번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었어요. 점수가 제일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 바로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부산 자갈치 시장.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로 갔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구포시장. 에이, 선거 전에 구포시장이 뭐야? 구포시장이 맞아요. 어디 있어? 했는데. 구포시장이 정말 사실은 구포라는 지명조차가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 네. 전국적으로 구포라는 지명도 알려졌고 만덕이라는 지명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중심에 구포시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제는 부산을 가면 꼭 구포시장을 들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장소를 컨텐츠가 채워지면서 네. 또 서사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수도로서 그리고 해양 중심 도시로서 그리고 다양한 관광 자원이 응집되지 못했던 게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좀 다양하게 또 분출되고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이 들죠. 이게 아마 이 공모가 있었다고 하면 신청은 아마 네. 선거 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선정 단계에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나 뭐 분위기라던가 이 국민적 관심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것 네. 역시 어쨌든 이 지역구에 이제 당선하셔서 이제 원내 입성하신 한동훈 의원의 그러니까요. 역할이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방금 또 속보가 하나 아, 들어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에 응급실을 갔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입원한 내용은 네. 단식 후유증에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 그리고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 등으로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입원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속보로 들려오네요. 좀 이거 뭐 우리 아픈 사람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 좀 그런데 우리 가지가지 주제가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주제를 마음껏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가지가지 하는 거야 정말. 아니 어쨌든 네.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네. 뭐 빠른 쾌유를 빌고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많으시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퇴원을 할 즈음에는 뭔가 심경의 변화 또는 어떠한 중대한 결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걸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청명탕이라도 좀 드시고 정말 좀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좀 밖에 나와 주십사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이게 네.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면은 아니 근데 저희 그래서 북구에서 막 만나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 향수병이 좀 오지 않으세요? 저희 막 종종 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선거기간에 종종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뭐 뵙지는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요. 근데 와, 왜 이렇게 잘 다니셨잖아요. 구석구석. 이제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뭐 부산인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뭐 알 수 있는 인맥들 동원해서 뭐 연락드리고 이런 정도로 하면서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본가가 창원이라 그쵸, 한 그쵸. 30분이면 가거든요. 맞아. 네.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집에 엄마 아빠 네, 본가에 자주 본을 내려가가지고, 뵙고 왔네요. 네,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셨어요. 음. 네, 같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 부산의 북구가 네. 굉장히 우리가 어디서나 수도권 어디에서든 약간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도심 완전 구도심이죠.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갖고 있는 풍경과
냄새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더 정겹고 누구나 이제 한번 방문하고 나면 또 오고 싶다. 여기서 네. 좀 오랜 시간 좀 같이 있어도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향수병이 좀 돌아가지고 저는 이번 주말에 잠깐 또 또 한번 가셔요? 둘러보러 가려고 좀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이 그립네요. 우리 사장님들도 좀 그립고 냄새도 그렇고 맛있는 밥도 맛있는 밥도 네. 꽤 많아가지고 국밥이랑 뭐 우리 회랑 네. 이런 것들. 그 전반적으로 좀 사장님들이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괜히 그 슬로건이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 아닙니다. 자, 여하튼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함께 이 정도면 부산에서 두 팀이 이제 선정이 됐죠. 자갈치 시장과 더불어서 전국 100년 시장 사업에 선정이 돼서 2년간 30억 30억.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이제 뭐한테 관광 상품 개발 뭐 등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 형태로 이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2년 동안 어떤 뭐 사실 이 30억 2년 동안 넣는다고 이제 구포시장은 전국의 1등 시장이 될 거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간 거고 맞아요. 적절한 이걸 이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변모해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꼭 한 번씩 눌러가지고 여기저기 좀 잘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안 그래도 부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정말 저는 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맞아요. 올해 들어서 정말 이런 일이 탑5 안에 들어가는 충격적 소식인데 개혁신당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죠. 지난번에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지나가던 차에서 던진 커피를 맞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의심된다 이래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갔었던 아무튼 그런 정치 테러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국열차에서도 그날에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러면서 정말 무거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면서 전재숙 당시 후보 그리고 박형준 후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막 병원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후보가 입건이 됐어요. 네. 그 테러를 그러니까 커피를 던졌던 사람과 사전에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 해가지고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 이게 좀 웃긴 게 선거 끝나자마자 이 사람 정의한 후보가 정치 은퇴한다고 탈당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개혁신당 당직자들 전화도 안 받고 그랬대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잠적 상태인 거죠. 잠수 탄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자작극 의혹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네이밍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요? 사기극. 사기극. 정치 사기극이죠. 사기극.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기극이죠. 완전 선거 사기다 이건. 네. 이 일 있고 나서 상당 기간 캠페인하면서 목에 기부스를 두르고 캠페인을 했어요. 그렇죠. 막 이러고 인사 다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다녔던 곳에서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로 인한 상대적 열세가 있는 후보였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선명성을 사실은 주장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기극을 통해서 어찌 보면 동정심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딱함, 안쓰러움. 물론 그런 것들도 선거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려서 이거를 뭐 기획했다라고 하면 말이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획한 거면 만약에 지금 그래도 정의연 후보가 그때 상당한 표를 그래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퍼센트는 다 썼습니다만 몇만 표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허탈함입니까? 그리고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게 자작극으로 해서 자작극 혐의로 사기극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거는 저는 뭔가 또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법조인이다 보면 공모를 했던 정황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뚜렷한 누군가 관계자의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녹취가 있거나 뭐 텔레그램이나 톡 그렇죠. 주고받은 게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정도의 어떤 물증이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아무런 이 대응이 없잖아요. 후보 본인으로서는 잠적을 한 상태로. 그리고 나서 아마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이슈가 터진 이후에 집중해서 또 연락도 취하고 뭐 취재도 했을 텐데 아무런 그렇죠. 입장이 없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근래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근 10년, 20년 사이에 정치사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뭐 당연히 저기 이재명의 당선. 첫 번째는 12.3 계엄이지 않나. 그 다음을 잇는 게 이 사기극이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충격 많이 듭니다. 받으셨구나. 맞아. 저는 충격이에요. 아니 놀랄 그리고 일이네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전화한 내용이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테러범한테 전화를 미리 받을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중동 정쟁 국면이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뭐 최고 지도자랑 통화에다가 틀려가지고 이제 원점 타격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실 떼깨난 선거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또 좀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를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러시구나. 이분이 이제 부산의 되게 준재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총선 출마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20대 총선인가 19대 총선 때 나왔는데 전국의 모든 후보 중에 뭐 재산 2위 안철수 후보보다도 앞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부산에 되게 큰 병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부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원을 엄청 많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왔던 제 지인들이 말하기를 네. 후보가 너무 개짜다. 그때 개짜? 무소속으로 부산 진구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예. 후보가 너무 개짜다. 그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갑자기 너무 톡톡 튀는 행동을 해서 아저씨인데 이 예측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드님 자제분인 정의한 후보가 개혁신당으로 부산시장 후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좀 좋게 봤어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단식을 하면서 결기도 보여주고 왜 군소정당 후보는 토론회 안 참석 안 시켜줍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와닿기도 하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네. 입후보자 그러니까 공직선거 출마해서 후보의 입후보만 하더라도 네. 법상 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선거 기간 동안 뭐 체포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무원들도 어느 정도 신분 보장되는 근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 공직선거라는 것이 사실 우리 동네 반장 선거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우리 학교의 반장 선거만 해도. 근데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의 뭐 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사회적 비용. 네,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 입후보라는 것이 아무리 선거가 작은 선거라 하더라도 소규모 단위의 선거라 하더라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공명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입후하는 순간부터. 완전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죠. 그 공적 영역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뭔가 보호도 받고 그 안에서 국가의 작용에 의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당의 소속이든 그리고 뭐 지지세가 어떻든 간에. 근데 사실은 이 정의한 후보가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입후보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선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자작극, 사기극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청년이 이제 끝물입니다만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한동안 활동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이라던가 또 뭐 편견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예, 수습이 좀 됐으면 수습도 돼야 되고 이 엄벌이 필요합니다. 엄벌이 필요하다. 네, 할 수 있는. 천하람 의원은 뭐 끝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성 메시지도 내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어제 개혁신당 당직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런 모습은 아쉽다. 그래도 공당에서 부산시장 광역단체장 후보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일탈이긴 하지만 그 중앙에서 몰랐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러면서 대신에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오늘 메시지가 딱 나왔네. 신기하네요.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네.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추천을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정당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적정한 후보, 어느 자격을 갖춘 후보를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당인데 어쨌든 개혁신당이 전면에 내세웠던 그 부산시장 선거가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그럼요. 부산 시민들이 한 250만, 300만 가까이 되는데 네, 부도 부산인데. 네,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정말 촘촘한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역할을 좀 이 개혁신당에 다하지 못했던 같아서 비판받을 지점일 수밖에 없고 예. 그게 군소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뭐 입후보자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 검증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양대 정당에 비해서는 한참 좀 부족할 수는 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약간 철학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그 개혁신당에 서울 강북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최근에 지난 주말이죠. 당원 몇 명과 함께 그 서울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데 그냥 참석을 한 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 약간 공식적으로 참가하듯이 개혁신당 이름을 내걸고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이제 홍보물들을 가지고 참석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거 참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뭐 참석하고 말고 뭐 어떻게 누가 강제로 하겠어요. 가지 마 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개혁신당은 이제 새로 출범된 신당이고 좀 작은 정당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내걸고 막 가는 것. 게다가 근데 막 영 일반 당원도 아니잖아요. 사실 시의원, 광역의원 출마했었던 네,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이 참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정당 활동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네임을 걸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적 영역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상반된 의견과 주장이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뜨겁게 논쟁하고 토론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일치되는 어떤 목적과 공명심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거든요. 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 뭐 1 더하기 1과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개인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정당이 뭐 개혁신당, 뭐 우리 당,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정당이 그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가치를 좀 가지는 정치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게 정치 현실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인의 일탈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당에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공당으로서의 책임이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인해 이를 가지고 어쨌든 활동하는 정당의 활동을 하는 그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대대적인 아마 이걸로 인해서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개혁신당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치를 어쨌든 좀 확립해서 네,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번에 전국에서 기초의원 1명 배출했습니다. 개혁신당 쉽지 않아요. 이 그래도 존립이 좀 한 힘듭니다. 명이라도 당선된 게 참 대단하죠. 네. 개혁신당 그 화성시 의원이 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동탄 뭐 246동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당선이 됐는데 4위로 당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28년도 총선이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28년도 총선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 또 극복해 나갈지도 우리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정치 테러가 뭐 이거는 정치 테러 만약에 그 사기극이다 아직 뭐 100% 확정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다 치고 정치 테러라는 게 사실 최근 한 5년 사이에 몇 번 있었어요. 정치 테러는 근데 정말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뿐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정치 테러라고 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선거운동 열심히 특히 북구에는 흰 옷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박민식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이 일부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제 환복을 시켜서 흰 모자부터 흰 옷을 다 입혀가지고 약간 위장술처럼 사이사이를 이렇게 오나들게 하면서 영상 촬영을 막 하고 어떤 데 가서는 어떤 유튜버들이 일부러 삼각대에 휴대폰을 끼워가지고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대면서 이 액세서리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여기저기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냐고. 혹시 대표님한테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집에 가야 되나?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테러라고 봤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위축시켜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축시켜서 집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봉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한테 위협을 주는 이런 행위들. 정말 엄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법은 조금 약한가요? 좀 어때요? 이게 어쨌든 사실은 현행법상 네. 공직선거법이 어렵고 네. 이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걸 괴랄하다. 저 괴랄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뭐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러면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선거법이 일단 다 이 구조 자체가 일단 다 못하게 해놨어. 일단 다 못하게 해놓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이 어떤 것을 다 하게 해놓고 이것저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일단 하지 마. 이거는 돼. 이런 구조다 보니까 되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선관위도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정말 그렇게 잘 모르게 알려줬다가 이제 막 진짜 재판까지 가고 막 그런.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후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선관위가 굉장히 또 말이 많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선거 때 보면 선관위가 굉장히 갑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다 컨펌을 받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선거운동할 때 명함 나눠주는 거나 또 뭐 현수막이라던가 그리고 공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선관위에 다 보내요. 미리 지도계장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괜찮냐. 괜찮다고 해야 명함도 찍고 디자인 명함도 찍고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문구를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면 법상 허용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근거 없이 그냥 선관위 직원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후보자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개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개혁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서 좀 충분히 논의는 되어야겠죠. 이번 정말 깊게 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역시도 자원봉사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자원봉사가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또 판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도 뭐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특정 뭐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또 특정 뭐 유튜버나 뭐 이런 뭐랄까요 이 선동하는 측에서 이용을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차단도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법이 좀 더 촘촘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위협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숫자를 좀 줄여야 돼.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또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상대 후보들이 생각했다는 거라서 법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여기저기 자봉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서 선관위랑 통화를 한 30번을 넘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막 예를 들면 덕천 지하상가에서 이거 해도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뭐 호실 방문 안 된다는데 그게 뭐야? 뭐 어디까지가 호실 방문이야?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액세서리 뭐 크기 막 몸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뭐 이거를 뭐 스티커 되는지 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범위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막 그래서 성관이 막 연락을 해서 뭐 어디 스타벅스 넣으면 안 되고 어디 된다 뭐 하고 막 뭐가 많더라고요. 저한테 어려웠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여튼 아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여쭤본 이유가 사실 아니 저는 정치를 정말 상식적으로 좀 젠틀하게 정치는 근데 젠틀하지 않지만 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올림픽공원에 민주당 의원들 방문했다가 사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상욕을 하고 꺼져라 빨갱이 뭐 너희가 왜 왔냐 왜 오기는 뭐 궁금하니까 안 왔겠어요. 민주당도 지금 선거개혁 TF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은 제가 늘 평소에 뭐 씹고 물고 맛보고 하지만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방문을 한 건데 실사를 한 건데 오자마자 가라고 하면 어떡해. 거기 계신 분들이 원래 좌우를 떠나서 이건 정말 국민의 참정권 문제입니다 라고 했던 건데 참 이런 것들 뭐 이런 올공 문제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막 이렇잖아요. 참 앞으로 어떻게 좀 이게 그래요. 이게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시민들이 네. 굉장히 좀 강한 어조와 표현으로 항의성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부각이 됐는데 저는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들이 왜 이럴까? 네. 왜? 당연히 뭐 참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있지.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에 공감하는 정서도 있겠지만 왜 이제 와요?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선거 끝난 지가 거의 뭐 지금 2주 한참 지났잖아요. 됐죠. 네, 2주 지났잖아요. 2주 지났는데 민주당이 뭐 했냐?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안에 논의가 없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논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외부에 표출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태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래. 오늘 대통령 오는데 가가지고 막 뭐 필요하겠죠. 가런데 어디요? 여기도 와야죠. 여기 공당의 대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으러 가요. 네, 가야죠. 생생함을 또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이 여론이 이러니까 여론에 입장에서 분위기 보러 한번 가볼까? 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초창기에 갔던 이준석 대표한테는 또 뭐 어머니가 화교냐 뭐 그런 질문이 막 오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좀 너무 이렇게 좀 딥하게 이렇게 막 엄청 매몰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좀 가봤는데 네. 분위기가 정말 그냥 괜찮아요. 다채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엄청 막 과격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과격한 인사들이 있어요. 네. 막 어떻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해도 막 왜 입을 막아 하면서 윤 어게인 하면서 막 다니고 막 아무튼 희한한 사람들 종종 막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죠. 네. 확실히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번 사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집회 시위라는 게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녹여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련의 현상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정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들이 있잖아요.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네. 결국에는 강한 여기서 이 올림픽 공원에서 보여줬던 이 뭐랄까요 에너지와 이 분노와 이런 응축된 힘이 뭔가 과거에 우리 민주화 시대의 사회 변혁을 이끌었던 그런 에너지 못지않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큰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적 힘과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아직 지금 좀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은 조작기수 특검 발의해가지고 얘네가 공소권 변경 버튼 딱 누르면은 이것만큼 또 사람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참정권 제한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잖아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당연한데 거기에 기저에 있는 우리 이 가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특히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경쟁에 좀 이렇게 경쟁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쟁에
이 내팽개쳐져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게 공정 이슈입니다. 공정. 예, 공정한가. 맞습니다. 예, 공정 이슈와 관련되는 거라 이게 참정권 제한과 관련된 이 올공 사태도 그렇고 올공의 이 네. 집회 시위도 그렇고 말씀하신 공소 취소 문제도 이 공정과 관련된 이슈로서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라 바로 네. 버튼 누르는 순간 아마 엄청나게 또 쏟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또 뉴스 보고 한동훈 대표 SNS도 보니까 위철한 씨야말로 사실 정말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고 받았대요.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이제 인쇄되지 않은 그 사항 자체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진짜 처벌받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위철한 상임위원이 임명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과 말이 자료가 많았죠. 많았어요. 사실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무적 책임.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봉이죠. 종합적인 책임.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법관 출신에 그냥 일종의 어찌 보면 명예직이죠. 약간 명예직이 네, 조직 장악력도 부족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장악해서 일을 하고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 실무적인 걸 다 컨트롤하던 사람이 위철한 상임위원인데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논란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려했던 영역이었고요.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그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달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험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자초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아직도 못 내고 있다 제대로. 이 부분은 진짜 짚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 선관위는 이번에 정말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심정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쪽 소식은 내일부터 계속해서 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오늘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뭐 모두 발언들 하는 거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들 꽤나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윤상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 경륜 있는 이제 사람이 게다가 또 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위원장을 해라 뭐 이렇게 해준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위원회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 잘 파헤쳤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서범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친한계다 이런 걸 떠나서 원래 행안위 간사를 하셨고 행안위에 이렇게 오래 계셔가지고 애초에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행안위라든가 아무튼 저는 법관 출신이라든가 아무튼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잘 파헤칠 수 있는 사람들 이 좀 위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들어가서 뭐지?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김은혜 의원도 비슷하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 조금 아쉬워요. 좀 끝맛이 떫다 해야 되나? 그 매운맛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매운맛도 좀 부족하고 뭔가 깊은 이해도 이게 좀 배치 자체가 목소리 큰 사람, 나 깊은 이해도 있는 사람, 뭐 좀 무거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광 팔아보고 싶은 사람만 좀 배치한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주진우 의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저도 원내 경험 없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특위 있을 때 희망자를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원내대표실에서. 희망 하시는 나경원 분들. 의원이 원래 위원장 하고 싶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먼저 했다고 바꿔 먹었다네요. 원내 집행부들이 이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정말 사실은 가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실망 거론하기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이럴 때 뭐 가령 뭐 선관위 관련해서 질의를 좀 촘촘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보다는 사실 이게 또 굉장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뭐 언론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떤 뭐라 할까요?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야기해 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권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올 때 내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권 도전을 좀 시사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 말을 딱 했거든요. 자, 지금 나경원 의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 출신이고 지금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뭐 강원도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나경원 의원의 지금 최근의 일련의 행보들을 그냥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정략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이 선관위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격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 제대로 진짜 장동혁 대표처럼 이렇게 제대로 막 올라타가지고 막 거기에 같이 달려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어요. 자, 근데도 올공에 엄청 자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꼴보기 싫었던 거는 가서 막 태극기 그리는 봉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태극기 안 부족해요. 태극기 그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땅바닥이 널브러나요. 아무나 가져가라고. 근데 거기서 막 태극기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구호 외치는데 본인 입으로는 절대 부정선거를 외치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일련의 행보들을 봤을 때 너무 투명하다. 이 사람은 당권 도전하고 싶은데 부정선거에 탑승을 하거나 선관위에 제대로 된 송곳을 꽂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올공에 가서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조금 속된 말로 광은 좀 팔고 싶은 이런 지금 좀 가불기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더 좀 어떻게 보세요?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의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네, 어떤 도움이 되죠? 이제 아픈 기억을 오답노트 쓸 때 좀 참고를 하고 뭐 그런 거.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당권 잡아가지고 될까 하는 많은 당원들한테 그런 의문을 좀 던졌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나경원 의원님이 검증을 수차례 받았어요. 네. 안 돼요.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 그 당대표 전당대회 수도 없이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늘 네임드 정치인이었지만 늘 그 결국에 이제 최고 자리까지는 못 갔다. 나경원 의원님 저도 이제 뭐 개인적 친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외연이 굉장히 넓었던 분이셔요. 네, 외연이 그럼요. 굉장히 넓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모되면서 그 외연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고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외연을 본인이 축소되는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 따른 정책 책임을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 정책 책임이라는 게 국민적 평가가 되겠죠. 맞아요. 네,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것 또한 지금은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 자양분과 네.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로는 부족하고 이 외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끌어다 와야 그리고 그것들이 더해져야 무엇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열기를 어찌 보면 본인의 이 참 어려운 표현들인데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지위를 좀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대를 받기는 한다. 그런 당심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 않느냐. 그게 파이가 크든 작든.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나 지금 이 활동들을 봤을 때 그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게 사실은 거품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의 행보는. 그게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뭐 본인의 정치적인 외연을 조금 좁히는 효과를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쵸. 그래도 어쨌든 물론 뭐 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수정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지는
않다. 네. 그 이하 말씀드리고 싶다. 자, 그렇습니다. 댓글에 잠깐 볼까요? 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베네골 에버그린님 아이디가 되게 좋네요. 베네골은 제가 사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양산에 있는 유명한 계곡입니다. 베네골. 네. 베네골 사시나 봐요. 베네골은 많이 덥죠. 네. 베넷골. 네, 여러분 베네골 너무 좋습니다. 혹시 부산에 놀러 오실 일이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평상에서 수박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베네골로 가시면 양산은 됩니다. 베넷골. 왜 양산은 밀양 베넷골. 인근 밀양의 얼음골. 얼음골 그죠? 얼음골이랑 베네골이랑 어찌 보면은 수원지가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 네, 같이 어떻게 보면 내려오거든요. 영남 알프스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밀양의 단장면 쪽으로 가면은 산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동네 이제 얼음골이고 그쪽에서 또 양산 쪽으로 좀 넘어오면 이제 또 베네골이고. 네, 그게 특이해요. 그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나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에 그거 아세요? 부산에 그러니까 계곡 줄기가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정말 내려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계곡은 부산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에 딱 한 군데 계곡이 있고 놀만한데요. 네. 근데 그게 북구에 있어요. 네, 화명동 쪽에 가면은 그 북구 정확히는 북구을입니다. 그쪽에 화명동 쪽에 가면은 유일하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 부산에 딱 하나 있지만 그게 북구에 있다. 그래서 북구에 놀러 가셨는데 이번 주말에 왠지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백년시장 선정도 되고 가는데 너무 덥다. 북구에 그 이제 산성 터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계곡이 딱 있으니까. 아니 저희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발 담그러 가면 물이 엄청 시원해요. 여름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좋아요, 아주. 같이 가자고 한번 여러 사람들을 한번 꼬셔봐야겠다. 좋네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 화명동에 있는 그 계곡은 그냥 이제 막 간단하게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계곡이고 막 바베큐를 막 하겠다. 제대로 놀겠다 그러면 이제 베네골로 이제 또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북구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네요. 참 좋은 데 많아요, 국내에.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여름에 또 여름이 또 기대가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름에 물놀이. 물놀이 너무 좋죠. 저는 바다보다는 계곡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 그리고 막 이제 그 부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막 서핑보드 타고 막 그런 것들 이 하는 곳도 딱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송정 바닷가 가면은 이제 양양처럼 이렇게 뭐 보드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게 좀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가 유일하게 부산에서 파고가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제 친구들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입국 열차가 부산 홍보 채널 비슷해요. 약간 그렇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지역을 잘 아시니까 우리. 맞아요. 완전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원래 그런 좀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전공도 전공인지라 약간 직업병처럼 길 지나가면은 여기는 원래 이렇게 인도폭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다니고 동네 호기심도 많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깊은 거지? 막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거 너무 그냥 잘 사회가 뭐가 보지는 이상하다. 저도 그래요. 이게 뭐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신고에 올리고 인프라가 이상하다.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돼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동네 이런 거 불편한 거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고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죠. 너무 좋네. 자, 부산 관광공사요. 부산 관광공사.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부산 관광공사 홍보대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 홍보대사 좋네요. 북구 홍보대사 지금 사실 북구 홍보대사 지금 1번은 한동훈 의원인데 그만큼 부산 북구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명함도 판 거 보니까 북구 이래가지고 덕천 뭐 구포 만덕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막 대문짝막하게 적어놓진 않거든요. 원래 자기 얼굴 넣고 하다 보면은 그 지역 무슨 동인지는 짧게 들어가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대문짝막하게 탁 넣어놨더라고. 약간 간지가 막 흐르는 그런 명함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다음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도연 아까 입원했다고 속보 전해드렸는데 참 그래도 안타깝지만 아무리 그래도 흘러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로 정말 빠른 쾌유. 화병이 났을 수도 아니면 피로 누적이 됐을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빠른 쾌유를 빌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어제 의원총회 오늘도 열린다고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 열리면서 저는요 첫 번째 그 장면이 좀
아찔했는데 우선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끝나면은 수호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제 박준태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나가서 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저 나가서 진짜로만 이렇게 뭐 잘못했다. 우리가 공개 물론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완전히 대외적으로 할 만한 말을 하고 이런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영상 당의 나오는 모습인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어디서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개인 발언은 조금 절차를 밟아서 좀 만져주시죠. 성우님. 오늘 확실하게 올라탔네요 탑승을. 예. 자, 아니 어제 송석준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다 보셨을 테지만 송석준 의원 경기도 이천의 삼선 의원이십니다. 송석준 의원이 이제 모두 발언 이제 의총이 시작되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은 후에 원내 부대표가 나와서 자 이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던 중에 송석준 의원이 안 됩니다. 이거 공개 발언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설명을 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내가 20대, 21대, 22대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계속해서 전환해서 했던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어떠냐. 우리 당을 최악의 당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라는 사실 할 만한 말을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박준태 비례대표 의원이 그럼 나가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끊으면서 막 나가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에 뒤이어서 나가가지고 대안과 미래를 비판을 하면서 대안과 미래 해체해라. 아니면 해체 안 할 거면 대안 없는 미래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되바라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저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딱 두 가지 단어 생각났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예. 고립. 고립. 예. 고립이라는 게 지금 지도부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획. 예. 어떤 계획이죠? 이게 그냥 나온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종의 의도된 거 특히나 비서실장 이게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대변인들도 있는데 대변인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워딩이 굉장히 셌어요. 너무 셌죠. 제한 없는 미래.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고안한 단어가 머리를 짜낸 것 같은 표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의총에 홍위병들 몇 명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싸움을 만들고 정성국 의원이 원외의 인사들을 의원총회 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이게 설전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장면을 일부러 만들려고 약간 의도한 번. 그러니까 누가 송석준이든 권영진이든 누가 이런 상의를 하면은 너가 이런 장면 하나 만들어라.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 계획이라는 게 그 계획 안에는 또 어떤 역할 분담도 있겠지만 그 왜 고립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당대표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지도부를 조금 이렇게 지켜주거나 옹호하고 비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내 의원들이 사실상 전무한 것 아니냐. 뭐 이 비공개 회의에서 뭐 한 두 분의 의원이 강승규, 뭐 이진숙 이런 의원들이 그 지도부 현 세대 스테이 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인 거죠. 지금 원내에서 우리 지도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미 뭐 여론을 통해서 어제 그 뭐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뭐 언론 통해 가지고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당 내에서 그리고 원내에서 특히 설 수 있는 자리가 이제 그만큼 좁아졌다라는 걸 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박준태 비서실장이 그 비공개 전환 전에 송석준 의원과 대립한 장면 그리고 나와서 백브리핑하면서 대안 없는 미래라는 강한 워딩으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한 장면에서
정말 이게 입지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좀 역설적으로 굉장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 체제가 뭔가 권위를 뭐 상실한 지 오래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은 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정리되느냐만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어제 최종적으로 이게 뭐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막 선수가 어떻고 뭐 어디 초선이 막 어디 어린 놈이 제가 청년이어서 그런지 그런 말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 말 할만하네. 아니 뭐 아니 참. 아니 존중은 필요하잖아요. 사실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기 드문 수도권의 3선 의원입니다. 네, 수도권 3선 의원 2천에서 아니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드문 사람 맞잖아요. 그리고 네. 경기도가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우리 보수 정당이 정말 어려워진 힘들죠. 뭐 이 지역이 됐잖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좀 그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전선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네. 이천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네. 다음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1순위가 저는 이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천에 뭐 SK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도시에 다른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홍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지역에서 그런 민심을 정말 제대로 청취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경기도의 어떤 이 수도권 민심이라고 하는 바로미터와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이 나쁘지 않았던 시기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선거를 치르셨겠어.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뭐 대선, 맞아요. 지방선거 뭐 다 이렇게 치르면서 이거를 이 민심의 경험했죠. 변화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고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고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바라본 바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사실 뭐 특정의 뭐 편을 엄청나게 막 드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그냥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어제 처음에 일어나서 한 발언도 못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비공개 회의를 해도 어차피 뭐 익명의 누가 뭐 원내 관계자가 이러면서 다 흘리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뭐 변진 의원 관련해가지고 텔레그램 딱 특정 부분만 잘라가지고 흘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할 거면 차라리 공개 발언해서 어느 편에 선 사람이든 그 라이브를 보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이에요. 괜히 악마의 편집하지 말고 나가서 무슨 대안이 없는 미래니 뭐 잘 판단하실 거라. 그다음에 지금 60명 가지고 말 많잖아요. 뭐 참석한 사람이야 몇 명인데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분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바에 몇 명 참석했는지 쫙 보여주고 누가 어떻게 어떤 톤으로 발언하는지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장동혁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누가 발언하는지 그럼 보면 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생수병 직무유기하네. 생수병이 안 분명히 지금 던졌어. 이 타이밍에 생수병이 날아가야 되는데. 임마 이거 왜 이렇게 부동 자세야?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지난 우리 저기 한동훈 의원이 대표 시절에는 네.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우리 그쵸, 생수병이. 생수병이 네. 그 총회 참석을 해가지고 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수병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왜 저 장동혁한테는 날아가질 않는 건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장동혁에게 책임론을 내비친 의원들의 명단만 봐도 사실 이게 어떤 계파에서 장동혁 엄청나게 비토하고 있네 이런 명단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나온 거 송석준 의원, 이종배 의원, 윤학농, 신성범,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의원은 이름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책임론을 전가를 하신 분들이고요. 하여튼 뭐 이 외에도 이제 다수의 의원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또 경기도의 지역구든 뭐 7명 의원이 뭐 김은혜 의원은 뭐 자기 안 간다면서 막 그러고 있던데 아무튼 7명 의원이 장동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고 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분명히 분위기는 거셀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관건은 그것부터 여쭤봐요. 그러면 신동욱 의원은 왜 이렇게 요지부동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좀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고 이게 있을지. 사실은 이제 정치가 명분인데 네. 명분이 필요한데 네. 그 명분이라는 것은
선거의 결과가 명분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과거의 본인 말과 행동이 이제 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신동국 최고 같은 경우는. 신동욱은 네. 김재원 최고야. 사실 뭐 지금 최고위에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어차피 신동욱 사퇴하는 순간 거의 뭐 1% 자동 사퇴라고 봐야 되는 수준인데 그렇죠. 결국에 모든 키는 신동욱이 쥐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조특위 들어갔잖아요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의 톤 변화는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네. 그게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조특위가 이제 시작이 되면 또 그 이슈가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참. 음. 그러니까 오늘 또 요새 매주 최고위에 한 번씩은 뭐 좀비 지도부다, 뭐 총사퇴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또 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을 전에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면서 가을 전에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지도부는 책임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그 이제 본인이 그 지난주에 그 태국에 출장을 가느라 출석을 못하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그때 또 한 분 또 나오지도 않았다 어디 놀러 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발끈하면서 내가 왜 태국에 갔는지 설명을 하면서 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우리 지도부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비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거 설명해달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할만한 말을 했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대표적 홍위병이시죠. 조광한 최고위원이 요즘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근데 그러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건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마이크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이런 거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좀 하지 말자. 이런 우리 지도부의 난맥상만 공개하는 꼴이 된다. 뭐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고위? 일단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사람들, 발언한 의원들의 명단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종배, 뭐 윤한홍, 윤한홍 의원님 생략하겠습니다. 신성범,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이분들 사실은 이런 당내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까? 없죠. 잘 없죠. 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 잘 이렇게 이런 것들 그냥 지켜보면서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 나서지 않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분들이 심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와 이거 내가 도저히 내가 나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없겠다는 강한 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분들한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 맞아요. 스펙트럼이. 뭐 사실 이종배 의원 네. 뭐 선수도 많고 윤한홍, 신성범 다 선수가 많잖아요. 하지만 뭔가 크게 당내 액션이 없었던 분들인데. 그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이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우리는 가을 야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골 좋아하고 우리 여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뭔가 벌판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도 좀 거야, 들고 그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아, 전 너무 불쾌해요. 불쾌해요. 꼭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었죠? 이 뭐 철없는 소리라 철없는 그랬나요? 미숙 아, 정치적 정치 미숙 미숙하다.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사람의 어떤 뭐 인신공격 그렇죠. 발언하는 사람의 메신저로 공격하는 게 전형적인 할 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네. 본인은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우리 청년 최고위원, 청년들의 어쨌든 청년 당원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이 우재준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발언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요. 너무 불쾌합니다. 이게 충돌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선명하게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이걸 바라보시는 당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광한 최고랑 인연이 조금 있는데 네. 그 이분이 좀
좋을 때는 되게 좋으셨어요. 예전에는 네. 많이 변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너무 참 표독스러워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너무 좀 눈도 무서워요. 막 맨날 부리부리하게 뜨고 뭐 우체고나 양체고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 막 부리부리하게 또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참 이게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 조광안 때문에라도 그리고 어제 박준태 비서실장 행동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 사실 정말 침묵하는 중진들 있잖아요. 정말 전 솔직히 속이 터지는데 우리 양산의 두 의원님들도 그렇고 속이 터집니다. 뭐 사선 아무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조금 이것 봐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요. 엄청 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게 뭐지? 야, 곧 내 목에도 칼을 꽂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로 그러니까 28년도 총선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5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인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김성원 의원이 올린 이 경기도당 업무 보고를 보니까 네.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30명 냈는데 근데 시흥에 후보 못 냈었잖아요. 네. 그것도 충격이고 아무튼 정수가 31인데 후보자 30이길래 뭐지 하다가 보니까 시흥이 떠오르네요. 30명 내서 12명 당선됐고요. 광역의원도 136명 냈는데 13명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도 240명 냈는데 178명 당선됐습니다. 이 말은 정말 참 참담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선거에서 사실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광역의원 선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이전 선거에서 우리 당이 22개를 가져왔었어요. 네. 예, 그래서 현역이었던 단체장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선거에 현역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들은 굉장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체장들은 그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인물보다는 정당의 투표가 굉장히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합니다만 그 교차 투표가 사실 기초광역의원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도에서 교차 투표가 많이 일어나는데 네.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선거 구도가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지금 지역구 의원이 13명 됐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3명이 13명. 됐고 비례 비례는 원래는 7명인데 네. 민주당 의원 2명인가가 당선자가 이중당적 문제로 자격 바탈되면서 이제 2명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그 이전 선거가 제가 사실은 당선이 됐었던 선거거든요. 예,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네. 그러니까요. 전체에서 절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의회 11대 광역 경기도의회 막바지에는 거의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네, 다수당을 유지할 정도로 그랬던 정당에서 지금 이제 13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가요. 예산 규모가 네. 한 연간 예산이 한 60조 정도 돼요. 60조. 60조. 60조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국가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될 텐데 60조 예산을 다루는데 그냥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경기도 의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 교육청을 견제와 감시하거든요. 네, 광역의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심의와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교육도 그렇고. 안민석이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지금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150석 맞아요? 156석인가 그럴 텐데. 예. 네. 지금 156석인가 그럴 겁니다. 156석. 네. 가량인데 지금 그러면 비례 지역구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22명 들어갑니다. 와 이거는 그냥 진짜 뭐 원사이드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해요. 간신히 다행인 거는 간신히 이제 교섭단체가 네. 된 겁니다. 그것도 간신히 교섭단체가 제1야당이. 교섭단체가 돼야 구성을 해야만 이제 원 구성을 하거나 그리고 원에 뭐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뭐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럴 때 이 당대당으로 이제 이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정말 이렇게 당연히
당대표 물러나라. 지금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경기도 이 60석 가량 있나요? 경기도 국회의원이. 와, 근데 지금 이거 다음 총선에 이거 이 정도면은 이천도 위험하시다 했는데. 날라갈 일단 수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석 중에 어쨌든 12개 정도면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1번은 결국에는 뭐 우리 안산 같은 게 안산시의회, 뭐 용인 같은 게 용인시의회의 다수당이 누구냐? 있겠지. 네, 이것과도 좌지우지가 되고 대부분의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네.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많지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다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재원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좀 끌어오는 역할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다면 광역의원들은 도의 예산 아까 60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사업이나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것과 매칭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동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예, 그 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산, 돈이 있어야 뭔가 사업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 자기네들끼리 막 논아 먹을 텐데 거기에 국민의힘까지 줄 피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여튼 뭐 콘샐러드라도 챙길 수 있으면 다행이겠네.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동혁 지금 모든 문제의 화근인데 이번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뭐 차기 전당대회라던가 지금 뭐 예상되는 경우의 수, 예를 들면 뭐 장동혁이 뭐 8월까지 간다, 뭐 그뒤에 뭐 열린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저는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대의 시기가요? 아니면은 비대위 전환의 시기? 비대위 전환의 시기가. 비대위 전환의 시기. 저는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 확실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섣불리 쉽게 오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현 지도부가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원내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정리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와 있다 이미.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네. 그리고 어제 그 의원총회 통해 가지고 충분한 명분도 좀 만들어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좀 힘드셨는지 오늘 이렇게 입원을 하셨네요. 아니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 의총 분위기 봤잖아요. 그렇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동혁이 개 XX가 아니라 신동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야 진짜 화근은 신동욱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좀 전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동욱은 지금 장동혁의 그림자 뒤에 약간 숨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러고 관망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키를 김재원도 아니고 양양자도 아니고 우재준도 아니고 신동욱이 쥐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뭐 김민수야 이미 한참 누운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 없고. 그럼 이제 신동욱 의원 좀 압박 좀 신동욱 받겠어요? 최고가 어제 의총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은희 의원이 신동욱 최고에게 좀 직접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공개 네. 발언을 거기에서 신동욱 최고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 결정하겠다 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제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법관들이 그럽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본인의 이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데 굉장히 본인의 양심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겠죠. 저는 근데 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게 숙고에는 들어가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단호하진 않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괜히 네. 그렇게 이렇게 계속 멍 때리다가 덤태기 다 써요 이거. 네.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요즘에 이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재원 최고는 신동욱 최고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많이 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풀원처럼 사퇴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같이 서초에 있는 조은 의원이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 서초 내에서 문제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대위 전환되면은 좀 네. 어떤 그림이 펼쳐진다고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월에 사퇴한다. 이 찌라시가 막 돌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찌라시 돌고 있는 거 모르세요? 이 말씀 드려도 되나? 뭐 찌라시니까요. 뭐 아.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죠. 이미 그 뭐 언더 찐윤 언더 계에서 네. 비대위원장을 내정하고 면접까지 봤다. 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맞아, 막 그렇게 네, 그런 얘기 막 그런 설이 돌긴 하던데. 있고 특정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서 음. 그런 걸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 항상 맞아요. 최근의 정치는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밖을 돌고 뭐 찌라시 돌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내정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똥 나와요. 네.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래요. 맞아요. 예, 일부러 뭔가 테스트하듯이 흘리고 딴 데를 타격을 해서 덜 이렇게 막 데미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하게. 그래서 차기 비대위가 만약에 설립되는 이 출범하는 시기도 저는 좀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 외의 인물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예, 아무튼 나한테 좋은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고, 시간인지라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오늘 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유럽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갔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청래도 같이 나가가지고 꾸벅 인사를 탁 해버립니다. 완전 땅에 얼굴을 부딪힐 것 같은 각도로 인사를 빡 하는 그런 모습. 자, 근데 최근에 정청래가 약간 기싸움 하듯이 난 이제 내가 출마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이 마치 당무 개입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 않겠느냐 라면서 당권 출마 시사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이 말인즉 대통령 이거 전당대회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 당무 개입이다.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돌려가기 말이다. 하듯이. 네.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계세요. SNS에는 이제 그 DJ 때부터 노무현 그 벌써 문재인을 잇는 그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완전 비행기 태우는. 뭐 원래 비행기도 한 이 정도 띄우면은 진짜 이제 숭앙하는 건데 엄청 높이 태우면 일부러 매기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들어가져요. 그렇게 90도 하면서 인사하고 어쨌든 당무 개입 오해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거의 뭐 이쯤 되면 전면전을 선포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당 대표인 정청래의 책임이다라는 네. 의견들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책임도 상당하잖아요. 그럼요. 뭐 부동산 정책부터 해서 뭐 스타벅스 발언부터 해서 그리고 공소 취소 그건 무슨 공소 취소입니까? 본인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할 만도 하거든요. 당 대표라는 지위가 이 직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이야기 되는 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다. 그럼요. 이재명의 픽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지금 뭐 줄줄이 다 이렇게 아웃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 취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점점 더 이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구민주당 주류 세력의 결집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민주당 사태는 어쨌든 당내 노선 투쟁이잖아요. 네. 우리 당 못지않게 또 그 당내 노선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나죠. 뭐 이른바 내전의 시기라고 합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치라서
재밌게 지켜보시셨으면 좋겠고 내심 응원하는 편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이를 응원합니다. 제이를. 네. 그러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제이를 또 응원을 네, 하고 있다. 제이를 응원. 그러면은 승리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낮다고 보여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50 언더일 거고 네, 한 제이를 30 응원하는 게 정도?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더 좋다. J가 먹을지 K가 먹을지 뭐 사실 S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하여튼 그 둘 중에 누가 될지 정말 이거는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얼마나 또 개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제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 한 방송 이제 왼쪽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설이 돌았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실발 광고비 지원 유튜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700억이 풀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저께 박시영 TV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나 그거 그 정보 공개 청구해놨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뭐 이상한 거 나오면 김민석 죽어라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뉴스 공장에 뭐 몇 억 주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얼마나 타격을 받겠어요. 근데 저 정보 공개 청구해놨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이게 이제 MMA네요. 네, MMA.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누가 국민의힘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인가. 야, 네, 이 최민희 의원이 이제 후보군에 강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니, 야 추미애가 사라지니까 최민희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서영교는 안 되고 최민희가 보수당의 전략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네, 또 보수의 바라봅니다. 어머니를 넘어 국민의힘 전략 자산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진짜 아니 이제 새롭게 안산에서 국회의원 한 명 또 들어갔잖아요. 보수당 전략 자산 투입이 했는데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우리 남국 씨, 네. 김남국 의원이 또 전략 자산이 지금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최민희 의원이 또 후발주자로 열심히 달려줍니다. 아무튼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아무튼 누가 이번 그 이 김민석 정청래 대전에서 살아남아서 어느 쪽이 보수당의 새로운 어머니로 등극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근데 어머니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계시고 어머니 또 이번에 또 있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뭔가 또 사고 치시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게 중앙 정치를 안 하는데도 사고를 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굉장하고 그 경기도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사하던 시절에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재정이라던가 그리고 특히나 뭐 이 민간의 위탁 주는 이런 것들 기준을 바꾸고 뭐 위탁을 준 이 불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기지사 하던 시절에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봤었는데 이 아마 우리 그 보수의 어머니도 뭔가 역할은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워낙 또 관종이시니까 뭐 이것저것 나 왜 안 챙겨봐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티노노님께서 댓글에 추미애가 가니 최민희가 보수의 이모님인가 하셨는데 이모는 이모도 괜찮은데 이모는 원래 김남국 의원이 계속 가지고 네, 공동저자 이모는 넘어설 수 없는 표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제 당시 한동안 법무부 장관을 크게 만들어준 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상황들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지켜보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아무튼 의원총회가 지금 또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자, 장동혁 의원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못 갔을 것이고 오늘 의원총회를 지나면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출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신동욱 김재원의 행보가 운명이다, 뭐 운명이 걸려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런 헤드라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신동욱 의원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심, 그 양심의 그 기한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민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민심에 의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멀리서 오신
서정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또 네. 순식간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재밌었습니다. 아 우리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우리 또 그 구포시장이 100년시장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구포시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뭐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가니까 낮 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 볼 테니까 뵐 수 있는 분들이 또 뵈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저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입국열차 시청해주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